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화요일 사사건건입니다. G7 정상회의 이틀 차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었지만 무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을 중단하고 자국 복귀를 결정하면서인데요. 향후 통상 난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잠시 후에 집권 여당 첫 원내대표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원내대표 당선 뒤 첫 언론 인터뷰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그에 앞서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 원영섭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현지 시각으로 16일 낮 12시쯤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통령 내외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내리는 모습이고요. 미리 도열해 있던 캐나다 측 환영 인사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캐나다의 추트이나 부족 족장이 전통 인디언 복장을 입고 환영하는 모습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또 도착 직후엔 곧바로 해외 정상과의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남아공 대통령 그리고 호주 총리와 차례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 목소리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젊고 미남이십니다. 호주는 대한민국 한국 전쟁 당시에 아주 많은 수의 합병이 있었고 그 공헌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살아남아서 오늘날 이렇게 한 자리 같이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 관계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협력적인 관계로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좀 부드럽게 유머러스하게 또 이야기를 좀 피어가는 그 이야기를 펼쳐나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이 대통령 부부가 G7 정상회의 리셉션과 캐나다 총독이 주재한 환영 만찬에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1박 3일 어떻게 보면 빡빡하면 빡빡할 수 있어요. 이 일정 중에 좀 중요하게 지켜볼 만한 점이 있다면요. 사실 이번 대통령께서 예. 취임하시고 2주일도 안 됐죠. 그쵸? 12일 만에 가셨는데 아마 그거 안 가신다고 우리 국민들 중에는 누구라도 뭐라고 하실 분 없을 겁니다. 인수위도 없이 바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렇게 G7, 특히 G7 회의에 이렇게 가신 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이고 전 세계인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이 돌아왔다. 이거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께서 이제 6개월 만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정상적인 취임도 하셨고 그 모습으로 우리의 회복성 그걸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정말 저는 정말 뿌듯합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말씀 나왔지만 우리 대통령님이 대표 시절에 제가 4년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농담도 잘하시고 분위기를 잘 녹인다고 하나요? 네네. 부드럽게 잘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상대방으로부터 잘 이렇게 말씀도 들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때문에 좋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하나 뭐 중요하지 않은 일정이 없죠. 그렇죠. 각국 정상회담 정상들과의 양자회담 벌써 남아공과 호주 정상회담 만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G7 확대 정상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그 공급망 관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관련해 가지고 두 차례 네. 연설을 하실 거거든요. 거기에서 그 연설 내용도 내용입니다만은 대한민국의 21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연설하는 모습을 전 세계인들이 본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지금 전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인해서 추락했던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이런 걸 다시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고 대한민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왔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줄 거라 생각합니다. 예, G7 뭐 의장국인 캐나다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초청국으로 초대를 한 것이고요. 원영수 변호사님, 지금 내일 오후에 현지에서 한일 정상회담도 열린다고 발표가 돼 있는데 어떤 내용이 좀 중심이 될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예. 인수위도 없이 취임한 지 2주 정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인 업무 파악을 하기에는 좀 부족한 시간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 특히나 외교 문제에서는 뭐 말씨 하나가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안건에 대한 어떤 메시지가 나가진 않을 것 같아요.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일본과 한국이 좀 미래지향적으로 같이 이렇게 우호적으로 만들어 나가자. 이런 어떤 태도적인, 표정적인 그런 것들은 굉장히 오히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철을 반복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그러면 지금 어떤 디테일한 이슈를 가지고 뭐 결정하기에는 실무적으로도 무르익은 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일본 그 정상하고 만나가지고 굉장히 좀 친근한 이미지, 예. 더 이상 이렇게 한국과 일본 사이가 굉장히 나빠지진 않는다. 그리고 아주 미래지향적으로 우호적으로 바뀔 거다. 이런 그 저는 표정, 말, 태도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아무래도 뭐 첫 만남이다 보니까 이렇게 분위기를 좀 풀어가는 그런 좀 행사, 좀 절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런 가운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의 일정을 하루 일찍 마무리 짓고 귀국한다는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테헤란에서 모두 떠나라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릴 만큼 중동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스라엘과 이란 휴전 때문이 아니라 훨씬 큰 것이 있다고도 포스트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Well, I have to be back. Very important. I wish I could stay for tomorrow, but they understand. This Is there a reason, big, Mr. this is President, big that you stuff. can't? 일단 이 한민수 의원님, 지금 상당히 기대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한미 간의 정상회담의 만남, 그리고 그 이후에 예를 들면 관세랄지 뭐 통상 문제랄지 여러 가지 외교 문제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내용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무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측에서는 미 측에서 그 즈음에서 양해를 구했다고 발표는 했는데 참 아쉽긴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예. 근데 대통령께서 가시면서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또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네. 통상협의 관련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불리하지 않게 하겠다. 그런 얘기들은 이미 실무선에서 많은 대화들이 있을 걸로 추정이 되지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안보실장 말씀 들어보니까 이미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다 이제 약속이 된 상태 아닙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또 뭐 아마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랄지 뭐 이런 중요한 문제 때문에 조기에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아쉽지만 네. 뭐 이미 두 분 정상 간의 대화도 했고 지금 이제 실무 차원이나 고위급 차원의 대화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또 뭐 조만간에 또 저는 만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우리가 최종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24, 25일 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있는 나토 정상회의. 네. 우리 대통령님이 거기 참석을 하시면 거기에서 한미 정상회담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그럴 수 있겠네요. 예, 그런 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가지 않고 있어서 G7 확대 정상회도 참석을 하시고 우리 대통령님하고 한미 정상회담도 하면 좋았을 텐데 뭐 저런 결정을 했으니까 지금은 아쉽지만 예. 그래도 뭐 양국 간의 협의나 협력은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나토 정상회의는 참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것 같으신가요? 사실 제가 그런 중요한 예. 그건 알 수 없지요. 하지만 지금 보면은 그 내부에서 뭐 지금 G7 정상회의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너무 빠르니까 네. 안 가셔도 된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결단을 하신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아마 가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다고는 듣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이재명 대통령과 그 대표 시절에 또 돈독하게 지냈으니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통상협의 시한이 7월 8일,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이 진행될지 말씀하신 것처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만약에 한다면 만날 수 있을지 가능성도 좀 타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예. 그 여야가 뭐 외교 앞에서는 다 같이 뭉쳐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트럼프 대통령과 이번에 좀 짧게라도 만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분명히 있어요. 영국이나 일본하고는 만났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뭐 G7이라고 하지만 G7의 국가는 아니라도 나머지 뭐 미국 말고 나머지 G7 국가에 비해서 전혀 떨어지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네. 뭐 안보나 경제나 뭐 이런 모든 영역에서 문화나 모든 영역에서 네. 특히나 이제 G7이라는 게 처음에 재무회담으로 출발을 했지만 지금은 서구 가치 동맹회담처럼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가지고 잠시라도 좀 환담을 나누고 그런 분위기 좋은 사진 또 찍고 또 사진이 정치인데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7월 8일 전인데 또 나토 회담 또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시니까 저는 그 나토 회담도 꼭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결국 이제 경제도 안보하고는 지금 나눠질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경제 안보라는 단어가 새로 이제 떠오르고 있고 그리고 그런 면에서도 나토의 그런 군사적인 면, 예. 또 이제 뭐 사이버적인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하는 사이버적인 요소가 중요해진 이런 그 국면에서 참석을 꼭 해야 되고 그리고 그때는 뭐 가급적이면 그 협의가 잘 돼서 네. 트럼프 대통령과 짧게라도 이렇게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무회담은 분명히 진행되고 있을 텐데 그래도 아무리 실무에서 100번 그렇게 움직여도 결국 정상간에 악수 한번 하고 사진 한번 찍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워낙에 그 돌출 발언이나 행동을 많이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다 보니까 갑자기 돌아간다고 하고 더 큰 것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무엇일지 또 속보가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은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퇴임 때 지지율이 얼마면 만족하겠느냐라는 기자단 질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권 초반인 지금의 지지율보다 퇴임할 때의 지지율이 더 높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가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 시절을 좀 돌이켜보면 언제나 공직을 시작할 때보다 마무리할 때 지지율이 좀 더 높았다. 이번에도 그렇게 되길 기대한다.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자금 의혹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제가 본인에게도 어떻게 되는지 물어봤는데 본인으로서는 뭐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서 총리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대통령께서 김민석 후보자의 청문회 정면 돌파 의지에 좀 힘을 실어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은 정면 돌파를 하겠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김민석 그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뭐 미문화원 점거 사건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좀 기본적으로 이미 알려졌던 게 있고 게다가 그 김민석 후보를 총리로 내정하는 거는 뭐 비상계엄과 관련한 그전에 어떤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1등 공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게다가 그 현역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현역 국회의원은 이제 뭐 꼭 다수석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비교적 인사청문회에 대한 어떤 통과나 이런 가능성이 높고 서로 간에 이제 그 아주 민감한 그런 부분들을 잘 건들지 않는 그런 인사청문회 관례도 있다 보니까 물론 그게 뭐 정당하다는 건 아닙니다. 올바르다는 것도 아닌데 인사청문회를 일단은 그 참여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여론 추이를 보지 그 전에 인사청문회도 가기도 전에 어떤 그 낭만을 시키거나 그럴 생각은 뭐 전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면 돌파 의지라고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어떤 논란, 또 물론 본인이 직접 매일매일 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청문회 잘 치러질 수 있을지 지금 현재도 국회에서 지금 인사청문 특위 여야 간사 회동이 진행 중이거든요. 일단 청문회 치러져야죠. 네.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에서 그 증인으로 신청한 거 보고는 이거 너무 정치적 공세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김민석 후보자가 어떤 이혼의 아픔도 있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전처를 부르게 전처에 현처에 예. 야, 이거는 우리 국민 누가 봐도 좀 과하다고 볼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도 말씀하신 대로 앵커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좀 상당히 자세히 공개했더라고요. 본인이 그 중가산세를 낸 내역들을 전 이 자료를 보면서 이분이 제대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이런 의심은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혹할 정도로 그런 세금 부분에 있어서나 체납 부분 다 냈더라고요. 예. 냈고 그 보니까 김민석 후보자가 대학 학번으로는 82학번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있고 지금 선수도 4선이나 했습니다. 근데 지금 재산이 보면은 집안채 없는 채 2억이 안 되는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서 어떤 다른 곳에서 부정한 돈을 받았을 거다? 이런 거는 사실 상상하기 좀 쉽지 않지요.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입니다. 기자 시절부터. 그런 해명에 저는 더 무게가 간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 왜 이분이 11명으로부터 이렇게 1억 4천만 원을 빌릴 때 하루에 같이 이렇게 빌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런 해명들을 보니까 충분히 저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더 이상의 그 중가산세 이런 것들을 피해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빌려가지고 다 이제 완납을 하고 그리고 쭉 세비 받는 것도 다 전부 다 완납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아마 청문위원들은 대략적으로 매일매일 설명하는 것들이 되게 자세하기 때문에 이런 해소가 많이 될 겁니다. 그리고 네네. 아들 문제 같은 경우도 뭐 다 이미 대학 입학원서 쓸 때나 뭐 활용하지 않았다는 게 뭐 거의 다 해명이 잘 됐고요. 그래서 대통령 말씀대로 저는 청문회가 열리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뭐 국민의힘이나 야당에서 더
뭐 짚어볼 게 있으면 증인이나 참고인 신청해서 하면 됩니다. 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네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원인이야 물론 전임 대통령께서 제공하신 거죠. 이런 상황에서 3년 전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당시에 한덕수 총리 당시는 인수위까지 다 있었습니다. 예. 그때 청문 들어왔을 때 상당히 많은 흠결이 있었어요. 다 기억하시는 것처럼 뭐 출근도 얼마 안 하고 회의도 참석하지 않고 정말 뭐 억대 그 수임료 같은 걸 받았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당시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자료 자체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 정권이 교체되고 새 정부가 출범하니까 우리 민주당이 다 협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총리 인준의 동의안에 찬성을 표를 던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김민석 후보자는 매일매일 아주 상세한 자료들을 내면서 소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문회를 통해서 더 완벽하게 소명이 되고 한다면은 지금의 야당도 새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네. 지금의 경제적 상황, 민생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좀 협조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뭐 그 김인석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그리고 또 기간 뭐 증인 채택 관련된 현안들 지금 국회에서 그 논의를 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고요. 국회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19일에 본회의 개최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아무래도 다른 현안보다도 민생 추경 네, 여기에 그렇습니다. 좀 힘을 싣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요. 예. 일단 저희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예. 보면은 19일 날 대통령께서 돌아오신 다음에 추경안을 국무회의에 상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19일 본회의를 국회의장께 요구한 거는 지금 현재 예결위원장이 없습니다. 국회에. 저도 1년 동안 예결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지금 예결위원장도 없고 여야 예결위원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회의를 열어야 예결위원장을 우리가 선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야당에서도 좀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로 TK의 3선 송원석 의원이 당선된 이후 오늘 첫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처절한 반성과 쇄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는데 오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여야 협상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으면서 싸울 땐 싸우고 협상할 때는 전략적으로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비판과 견제는 야당의 본령입니다. 더불어민주당식 국정 발목 잡기가 아닌 합리적인 비판과 정책 제시를 통해 수권정당의 자격을 되찾아야 합니다. 혁신위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을 포함하여 당의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까지 포함하는 구조개혁을 논의하고 당내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개혁안을 준비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혁신위를 통해 생존을 위한 변화와 쇄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자, 원영석 변호사님,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혁신위를 조속히 발족하겠다라고 하면서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혁신위는 본인의 거취가 결정된 다음에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온도차를 보이고 있고 또 하나가 지금 도로 친윤당이라는 좀 비판도 일부 나오는 상황에서 지금 원내 지도부가 혁신을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나 하는 우려일까요? 어떻습니까? 저는 뭐 혁신위가 물론 이제 공약 형태로 이렇게 그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예.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가 됐으니 공약을 이행하자는 차원에서 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혁신위가 왜 필요한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예. 일단은 김용태 그 위원장의 거취 문제 이것도 뭐 정리를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이 모든 혼돈의 상황을 정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당대회를 조기에 여는 겁니다. 그래서 새 지도부를 빨리 출범하겠다고 하면서도 혁신위를 얘기하니까 이게 예, 맞는 것인가? 그게 좀 맞지 예. 않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 혁신위에서 혁신 안건이라고 할 만한 게 만약 있다 그러면 그것은 각 그 전당대회 대표로 나오는 후보자들이 자기의 어떤 의견, 자기의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거기에 대해서 당원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심판받는 그 절차를 통해서 그 혁신안이 확정이 돼 가는 게 그게 가장 이제 그 모범적인 방법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 방법 말고 혁신안을 그러면 원내대표 주도로 해가지고 혁신위원회에서 만들어 간다라는 게 그게 당원이 참여하는 그리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전당대회보다는 힘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네네. 논의를 하다가 또 김용태 위원장이 뭐 임기 이후에 뭐 논란 이후에 하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말이 또 복잡하고 커지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네. 빨리 조기 전당대회를 열면 그 과정에서 혁신안 또 나오고 그리고 그 혁신안에 대한 미래에 대한 또 비전이나 이런 것도 아울러 논의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상대당의 그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혁신 목표의 핵심은 수도권 민심 복원이다. 그런데 본인의 지역구는 경북 김천. 그래서 자신이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 여전히 영남당이다라는 비판이 나오니까 이런 것을 좀 의식을 한 걸까요? 저는 진심으로 네. 국민의힘이 빨리 안정적인 지도 체계를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통령님도 말씀하고 저희 지도부도 얘기하지만 여야 모두가 잘하게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한쪽 당이 계속 이렇게 대선 이후에도 혼선을 빚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좀 전에 우리 원 변호사님 말씀했지만은 조기 전당대회를 하든 빨리 이런 표현이 좀 그렇으면 돌돌이와 홀라우프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나오셔가지고 다 빨리 제대로 된 지도체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지역구가 꼭 TK지만 네. 본인이 말씀하신 대로 지방선거도 1년도 남지 않았습니까? 수도권 계신 제가 공교롭게도 전직 의원도 만나봤고 이 결과 이후에 예. 그다음에 수도권 당협위원장도 뵀어요. 근데 대단히 이번 결과에 대해서 원내대표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러워 하더라고요. 106명 중에 60표. 그렇죠. 과반입니다. 3명이 나왔으면 저도 뭐 정치 부자도 오래 했으니까 3명 나오면 기본적으로는 결선 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영남권의 의원들 특히 지금도 친윤이라고 하시는 그분들이 똘똘 뭉쳐서 송원석 후보를 밀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송원석 원내대표님이야 지금 뭐 수도권 중심으로 정당 체제도 만들고 하겠다고 표심을 얻겠다고 하지만 그분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 네. 미뤄줬을 때는 바로 이제 청구서를 내밀 거 아닙니까? 뭐 주요 당직이 원내직이 됐던 그렇겠죠. 앞으로의 뭐 전당대회에 있어서의 어떤 지원을 원하던 이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타당이기 때문에 뭐 가혹하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번 원내대표 경선만 봐서는 국힘당이 조기에 어떤 좀 국민들 민심을 안기 위한 당으로 탈바꿈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하나 더 여쭤볼 게 있습니다. 지금 야당 내부 상황이 뭐 이러저런 복잡한 상황이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준석, 김용태, 김재섭 이 세 의원과 어제 저녁에 회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선 패배 후에 보수 정당이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이 시기에 이분들이 왜 만났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만나는 거는 항상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저도 오세훈 시장님과 뭐 그 전에 저녁 먹기도 했긴 했으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죠. 여기서 제가 보는 쟁점은 언론에서 발표가 된다는 거예요. 언론에 발표된다는 거는 이거는 그 단순히 사적인 어떤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뭐 친분상의 이런 그 식사 자리가 아니라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메시지? 예. 근데 제가 보는 메시지는 이거는 뭐 그 오세훈 시장이 아직까지 뭐 시장 선거가 남아 있고 거기에서 뭘 어떻게 구도를 짠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네. 제가 보는 개념은 오히려 그 반한동훈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어떤 수를 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에요. 무슨 말이냐? 지금 국민의힘에는 소장파 그리고 비주류 이런 정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소장파 비주류 정치에 한동훈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친한계 현역 의원 수가 엄밀히 있으니까 결국 이제 그 정치라는 게 현역 의원의 수로 굉장히 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종의 반한 소장파 비주류 정치인들이 지금 오세훈 시장하고 같이 식사를 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된 겁니다. 네. 그것은 본인이 좀 무게를 두는 거는 결국에는 반환이고 이쪽에서 그 어떤 식으로든지 이 소장파 비주류 정치가 어느 정도 이제 좀 활력을 넣어야 된다라는 생각하에서 네네. 이런 식사와 그런 언론 발표를 같이 한 게 아닌가라는 이준석 생각입니다. 의원까지. 예, 포함해서. 초대해서. 그러니까 반한이라는 관점에서. 네네. 분석 한번 들어봤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요, 어제 오후에 우울증으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 입원을 보도로 보고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라고 밝혔거든요. 향후 수사 어떻게 진행될까요?
일단 김건희 여사 몸이 안 좋고 네. 입원 치료까지 필요한다면은 뭐 당연히 치료 받아야 되겠죠. 특검 수사를 받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하는 거는 그 다음 문제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 뭐 처벌 뭐 김건희 여사가 그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특검이 멈출 일도 없고요. 예. 명확하게 수사를 하고 거의 합당한 죗값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좀 석연치 않다고 저뿐만 생각하겠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특검 수사가 이제 본격화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칭병하면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또 앞서서 보도를 보면은 검찰이 여러 가지 수사를 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소환 조사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출두 요구를 하면은 뭐 지금 뭐 몸이 안 좋다 뭐 이러면서 거부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병원에 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저걸 순수하게 정말로 몸이 아플까 이런 생각보다는 특검 수사를 좀 피하기 위한 어떤 꼼수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특검이 구성이 되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도 최장 170일까지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네. 1차 수사가 본 수사가 90일이 있고 연장을 2번 30일, 30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갈 건데 언제까지 병원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병원 측의 설명을 보면 뭐 중병은 아니다 네. 이런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죄가 없다면 뭐 문제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의혹들에 휩싸여 있고 윤석열 정권이 몰락하는데 어떤 결정적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16가지입니다.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입원했으면 빨리 몸을 추스려가지고 어떤 특검 수사를 받아도 버텨낼 정도로 네. 체력도 기르고 또 그리고 잘못한 게 있으면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듯이 거의 합당한 죗값을 치르면 된다. 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건진법사 진성배 씨가 윤핵관 측에서 제 사람들을 쓰지 말라고 했다는 등의 인사청탁 불만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메시지를 보낸 대상을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 비서인 정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검찰이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력은 어디에 좀 집중이 될까 싶습니다. 아마 그 인사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소문이 있는데 예. 그 부분을 밝혀나가는데 검찰이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 결국 인사에서 인사 때문에 성공하기도 하고 정권은 인사 때문에 망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인사가 만사죠. 인사가 만사죠. YS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근데 지금 현재 일어났던 많은 인사 중에 과연 이제 뭐 문제가 있었던 인사였냐, 없었던 인사였냐, 혹시나 그 인사와 관련해서 뭐 다른 어떤 부정한 내용들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계속 밝혀나갈 것 같고 게다가 그 김건희 특검법은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그 무한대 별건 수사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그래서 뭐 몇 가지 그 10개가 넘는 혐의점이 기재를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도 추가적인 수사가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나 아니면 특별검사겠죠. 특검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게 될 것 같고 네. 한번 그런 특검 수사, 전 정부 수사가 개시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돌아가는 수레바퀴라서 어떻게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파견검사가 무려 40명입니다. 예. 과거에 국정농단 사건만 하더라도 파견검사가 20명이었는데 그것만 하더라도 벌써 2배 수준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특검법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망라적이고 그런 어떤 추상적인 그런 그 혐의들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지난 3년간 일어났던 거의 정부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항을 수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께서 이렇게 그 병원에 가신 것 자체는 굉장히 안타까운데 결국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수사에 비협조를 하거나 지연시키는 모습이 드러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 오히려 더 그게 국민들께 어떤 좀 의구심을 가지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가 있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굉장히 또 김건희 여사 또는 대통령께 윤석열 전 대통령께 안 좋게 이 전국이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게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뭐 전체를 위해서도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겁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 이 내용을 또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김건희 여사하고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비화폰으로 보니까 합치니까 한 33분 정도 통화한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 가방 수사 건으로 검찰에 출장 조사를 받기 10여일 전쯤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해 7월 3일이. 근데 이때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 쪽과 이 조사 방식 등을 조율하던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할 수 있는 시기인데 비화폰을 사용했다. 이게 어떤 내용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 기자하면서 뭐 청와대 출입도 해보고 봤습니다만 대통령 부인이 영부인이 비화폰 썼다는 얘기는 이번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게 좀 그 일반적이지 않은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정권 시절에 김건희 여사가 저러니까 실질적인 통치자가 아니었느냐. V1이 김건희 여사였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왜 김건희 여사가 민간인 아닙니까? 비화폰을 왜 씁니까? 말이 안 되죠. 비화폰이라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그건 북한과의 어떤 협상을 한다든지 정말 민감한 국가 기밀을 논의할 때 도청이나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네네. 대통령과 주요 간부들만. 근데 윤석열 정권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정권인지 민간인이 비화폰 쓰고 대통령 부인이 비화폰을 써가지고 민정수석하고 저렇게 장시간 통화를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뒤에 있어가지고는 황제 출장 조사가 있었잖아요. 이거 안 밝힐 수 있습니까? 저는 비화폰 네트워크가 있을 거라고 봐요. 비화폰 네트워크. 이번에 예. 계엄 때도 그렇고 왜 윤석열 검찰, 아직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 간부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끝까지 비화폰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 내역을 압수수색하려면 막았는가. 이런 것들도 특검에서 저는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네. 저는 우리 국민들께 정말 죄송한데 앞으로 특검 수사하고 하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만한 내용들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저는 그럴 거라고 봐요. 예. 김건희 여사의 저런 통화, 저는 우리 국민 누구도 용납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한민수 의원이 말씀하신 비화폰 네트워크, 비화폰 관련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그래픽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작년 10월에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하던 당시에 심우정 검찰총장이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24분간 두 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는데 각각 10분 이상씩 했고요. 그로부터 6일 뒤에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전격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핵심 의혹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었기 때문에 이 비화폰 통화 내용에 따라서 심우정 총장과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도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나요? 근데 기본적으로 민정수석이 하는 일이 그 대통령과 영부인 그 주위에서 일어나는 친인척 비리도 예. 좀 관리를 하는 게 그게 민정수석의 업무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 어떤 관계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영부인한테 직접 물어봐야 될 것도 있는 거지 그걸 단순히 뭐 통화를 했다. 통화한 사실 그 자체가 뭐 마치 큰 비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네. 그리고 뭐 그 부분도 저는 오히려 더 명명백백하게 조사를 해서 정말 뭐 크게 문제가 아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것이 밝혀지는 게 더 이런 그 이전 정부에 대한 그런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나 이런 거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명태균도 마찬가지인데 명태균도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소통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김건희 여사와 어느 정도 확인해야 될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정무적인 사안들 특히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도 뭐 법리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했는지 아니면 사실관계 확인 정도로 했는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 뭐 덮을 일도 아니에요. 네네. 뭐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김주현 민정수석이 뭐 당당하게 있는 그대로 그냥 말을 해서 그게 뭐 법의 심판이든 아니면 국민의 심판이든 그게 따라 가지고 받으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혹시 보태실 말씀 있으실지 아까 예. 비화폰 네트워크를 말씀하셨는데. 그럼요. 저기 예. 검찰총장, 전 심우정 총장도 수사 대상입니다. 저 수사를 안 받고 저걸 그냥 특검이 수사 안 한다? 우리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심우정 검찰총장이 임명되는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김주현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실이 없었어요.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근데 갑자기 민심을 청취하겠다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저렇게 활발한 활동을 했어요. 뭔가 각본이 짜여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무혐의 판정들이 나오고 네. 그 앞서서 이원석 검찰총장이었나요? 전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 얘기를 한번 꺼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 갈아치우잖아요. 그리고 심우정 총장이 왔는데 만약에 심우정 총장이 일반적인 대화하고 뭐 검찰의 일반 사무에 관한 대화였다? 근데 비화폰을 씁니까? 아니, 검찰총장은 왜 비화폰을 들고 있어요? 국가 안보를 검찰총장에게 다룹니까? 저것도 이례적인 건가요? 저는 이례적이죠, 저런 예. 부분도. 그래서 도대체 윤석열 전 정권은 국가 안보나 국가를 위해서 지급하는 비화폰을 왜 영부인이 들고 있고, 왜 계엄 때 기획을 했다고 하는 사람이 민간인이 들고 있고, 또 저런 사람도 들고 있고, 왜 그러는지가 다 밝혀져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합당한 죄가 있다면 죄값을 묻는 게 맞습니다. 자, 윤 전 대통령 내란 재판 진행 상황도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7차 공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 뒤에 병력을 더 투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수행했던 김철진 전 군사보좌관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 보냈어야 했지라고 했는가? 그렇게 들은 사실이 있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최후 진술에서 질서 유지를 위해 최소한의 병력만 보낸 것이다. 그거랑 조금 배치되는 면이 있나요? 조금이 아니고 예. 정면으로 배치되지요.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나온 거 아닙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500명 보냈다니까. 봐봐, 부족하지, 1000명이라도 보냈어야지. 이 진술을 한 사람이 그 옆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국회에서, 저도 그때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네. 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합참에 가가지고 결심실에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나눈 대화를 지금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헌재에서도 정말 우리 국민들이 다 봤어요. 네. 생으로 다 봤는데 거기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부하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당당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지금 이제 형사재판에서까지 저러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그 출두할 때 기자들이 물어보면은 자기 그 알량한 지지자들 안 보인다고 비껴달라고 이런 말씀을 하실 게 아니고, 네. 지금이라도 국민들 앞에 진정성 가지고 좀 사죄 좀 하십시오. 예. 윤석열 전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고생합니까? 제발 좀 지금이라도 20대 대통령 지내신 분 아닙니까? 국민들께 용서를 구하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 우르번이 피의자 아닙니까? 거기에 합당한 죄값을 받길 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 가지 좀 여쭤볼겠습니다. 지금 법원이 어제 김용현 전 장관에게 조건부 보석을 결정을 했는데, 김 전 장관 측은 나갈 수 없다라고 이제 항고를 했어요. 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던데, 그러면은 김 전 장관이 구속 만료일까지 계속 있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구속 만료일까지 계속 있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뭐 기간 만료로 석방이 되는 겁니다. 아, 어차피 네. 지금 이 보석 조건에는 보증금 1억을 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 보증금 1억을 내지 않으면 그러면 석방이 안 되는 거니까, 뭐 항고나 그런 거와 상관없이도 김용현 장관은 자기의 어떤 1억을 낼지 말지에 대한 의사결정에 따라서 네. 기간 만료에 의한 석방을 사실상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 국민의힘 전 미디어 법률단장 원영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